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한재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랑 같은 명칭을 쓰는 유사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10년 넘게 집합건물만 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그룹은 저희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리규약 만드는 방법과 표준관리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에 살다 보면 이런 것까지 관리규약이 있었나? 우리 건물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생기시죠. 특히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마다 표준관리규약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표준관리규약은 말 그대로 표준일 뿐입니다. 서울시든 경기도든 법무부든 어디서 만든 표준관리규약이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단지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라고 제시한 모범 답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했던 의뢰인 중에서도요, 우리 아파트 관리 규약이 서울시 표준 관리 규약과 달라서 무효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표준 관리 규약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법무부에서 10년 만에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을 했어요. 이게 특히 건물을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단동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용 규약을 만들었고요. 여러 동이 모여있는 단지형의 경우, 또 뭐 상가 건물 전용의 상가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새로 만든 표준관리규약은 이런 3개의 기본 유형에다가 다시 관리위원회의 유무에 따라서 총 6가지의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을 만들 때 표준관리규약 중에서 뭘 넣고 뭘 뺄까? 이런 것 좀 고민이 되시겠죠? 그 전에 관리규약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민법이나 집합건물법, 또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수이고요. 또 규약 내용 중에서 특정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킨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표준관리규약을 수정을 해야겠죠.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우선 우리 건물만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복합용도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표준관리규약 중에서 넣어야 될 것과 또 빼야 될 것을 구분을 해야겠죠. 표준관리규약 중에서 특히 수정해야 될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관리비 부과 기준을 건물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차장 사용 규칙도 변경하는 게 좋겠죠. 또 공용시설의 이용 규칙이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도 건물의 특성에 맞게 고치는 게 좋습니다. 또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 규정이 자주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건물 현황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상가라면 승강기 사용 규칙이나 광고물 설치 기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고요. 관리단 집회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관리 규약을 다 따르려면 관리단 집회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자투표 시스템이나 모바일 동의서 징수, 온라인 주민투표나 전자공고 시스템 같은 활용을 좀 건물 현황에 맞게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표준관리규약은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우리 건물에 꼭 맞는 관리규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분 소유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